박순자 여사 73.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며느리 은지는 늘 밝은 미소로 시어머니를 대했다. 결혼 5년 차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다.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통장 관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은지의 제안은 자연스러웠다. 순자는 최근 손목 통증이 심해져 글씨를 쓰기 힘들었고 은행 창구까지 가는 것도 버거웠다. 아들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은지가 잘해줄 거예요. 요즘 인터넷 뱅킹도 복잡하고 병원비 처리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 고맙구나. 내가 해주면 편하겠다. 그날부터 은지는 시어머니의 통장, 카드, 심지어 보험증권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순자는 매달 필요한 돈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은지에게 맡겼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면 은지가 직접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약값도 대신 결제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은지는 완벽했다. 명절이면 상차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의 약 스케줄을 체크했으며 병원 예약까지 챙겼다. 동네 사람들은 요즘 같은 효부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고 순자도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고 해도 은지는 어머님,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라며 넘겼다. 정확한 금액을 물어도 생활비로 많이 나갔어요 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야, 내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니? 은지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이번 달 병원비랑 생활비 나가고 나면 한 200만 원쯤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게 있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200만 원? 그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나? 어머님, 요즘 물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어요. 거기다 식비, 공과금, 약값까지 하면 금방이에요. 은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가? 자신은 동네 의원만 다녔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줄어든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나중에 내역서 보여드릴게요. 은지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도 은지가 바꿔놓은 상태였다. 보안을 위해 서요라던 은지의 말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통장 좀 직접 보고 싶은데. 민수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은지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잔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은지가 얼마나 열심히 어머니 모시는데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물가 비싼 거 모르세요? 그래도 엄마, 제발 은지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며느리 어디 없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순자는 혼자 고민했다.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자니 며느리와 아들이 섭섭해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불안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쓴 건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경고음이 계속 울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순자는 그 불안을 혼자 삼키며 며느리의 다음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석 달 후 순자는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비가 필요했다. 은지는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은지야, 내 카드 좀 줄래? 어머님,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고 싶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건넸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ATM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화면이 떴다. 잔고 23만 7천 원. 순자는 그 자리에 멈췄다. 5천만 원이 넘던 돈이 23만 원? 1년 만에? 어머님 왜 그러세요? 뒤에서 은지가 다가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이게 뭐니? 은지는 화면을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아, 맞아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요. 5천만 원이 1년 만에 20만 원? 어머님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 정도 나가고 식비, 공과금, 약값 다 합치면 그래요. 장례비로 1,000만 원도 나갔고요. 장례비? 누구 장례? 어머님 친구분 돌아가셨을 때요. 부의금 보내셨잖아요.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부의금을 1,000만 원이나? 그리고 민수 사업자금도 좀 보탰어요.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몇 달 전에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허락했나?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을 불러 따졌다. 민수야, 내가 내 돈 사업자금으로 쓴 게 사실이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은지가 그러던데. 내 사업자금으로 내 돈을 보탰다고. 아,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제가 회사 사정 어렵다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은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똑똑히 설명해.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님 병원비, 약값, 생활비, 그리고 민수 사업자금 3천만 원. 3천만 원을? 어머님이 도장 찍으셨어요. 여기요. 은지가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다. 이건 내가 언제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병원에서도 그러던데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대요. 민수가 거들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도 까먹으시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 만에 사라졌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또렷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준 적도 없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가 있었다. 순자야, 사람을 믿되 돈 앞에서는 반드시 확인해라. 순자는 수첩을 꼭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획했다. 8개 챕터를 2,500글자씩 작성하기. 계속해서 챕터 3부터 8까지 작성하겠습니다. 각 챕터당 2,500글자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동네 슈퍼에서 순자를 만난 이웃이 물었다. 순자 씨,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며요? 네. 누가 그런 소리를 며느리분이 그러던데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순자는 당황했다. 은지가 동네방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인가? 며칠 후 성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순자 권사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오셔서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지가 사방에 가난한 시어머니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다. 어느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엄마,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명퇴당할 수도 있어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해야죠. 순자가 살던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30평 빌라지만 순자에겐 40년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민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 가엄마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집 팔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전세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은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민수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도 어머님 모시려면 돈이 필요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제발이에요. 결국 일주일 후 집을 내놓았다. 은지가 발빠르게 공인중개사를 불렀고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자의 손은 떨렸다. 민수와 은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전세 구할게요. 하지만 전세는 구해지지 않았다. 은지는 핑계를 댔다. 요즘 전세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이라곤 작은 방 하나뿐이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 아들 집 귀퉁이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순자 씨가 원래 돈이 없었대. 집도 빚 때문에 판 거래.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순자는 모든 걸 잃었다. 통장도 집도 존엄도. 주변 사람들은 순자를 가난한 노인으로 봤고 며느리를 희생적인 효부로 여겼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다 봤구나.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땅 문서가 들어 있었다. 20년 전 남편 몰래 산 땅. 차명으로 등록된 부동산. 순자는 문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와 은지는 순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는 무너진 게 아니었다.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아침을 차렸다. 은지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체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선 이미 다음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명 부동산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아들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며느리를 도왔고 손자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은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머님, 제 명의로 보험 하나 들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그래, 알아서 해라. 어머님, 인감도장 좀 주세요.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응, 가져가. 순자는 모든 걸 순순히 내줬다. 민수와 은지는 완전히 방심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외출한다고 말했다. 어디 가세요? 동네 친구 좀 만나고 올게. 하지만 순자가 간 곳은 법무법인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건 토지 대장인데요. 네, 20년 전에 제가 산 땅입니다. 서류에는 경기도 일대 토지 6필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모두 순자의 친구 명의로 차명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엔 남편이 사업하느라 빚이 많아서 혹시라도 압류당할까봐 친구 명의로 해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이 땅들이 지금 어디죠? 판교 근처요. 개발 예정지로 알고 있는 내 변호사는 컴퓨터로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권사님, 이 땅들 지금 평당 시세가 얼마죠? 최소 3억은 합니다. 6필지면 간단한 계산이 나왔다. 총액 18억. 순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는 순자의 눈빛을 보고 말을 잃었다. 슬프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땅을 제 명의로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된 재산들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 명의요? 제가 젊었을 때 증여한 게 있어요. 아파트 하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돈.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죠. 그걸 어떻게 신탁이나 가압류로 묶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증여 시 조건부로 하셨다면 그 조건 위반을 사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조건은 노후 부양이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떨리던 손은 어느새 단호해졌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등기부만 조회해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순자의 역전이 시작되었다. 차명으로 묶여있던 땅은 하나씩 순자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아들명의 아파트는 신탁 처리되어 사실상 순자의 통제 아래 놓였다.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민수도 은지도 아무것도 몰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지가 물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분이 괜찮으세요? 응, 아주 좋아. 순자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2달 후 은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너무 조용했다. 이전처럼 불평도 없고 재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순종적이었다. 어머님, 제가 아파트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은지는 의아했지만 시어머니가 완전히 길들여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보증 서실 아파트가 현재 신탁 처리되어 있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소유주가 박순자님으로 신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다. 그 아파트는 분명 민수명이었다. 언제 신탁 처리가 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민수에게 물었다. 당신 아파트 신탁 처리한 거 알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신탁을 두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수익자 박순자에게 무슨 엄마가 언제?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 그거? 원래 내가 너 줄 때 조건부로 줬잖아. 내 노후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그래도 신탁까지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킬 수밖에 없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은지가 소리쳤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모시고 있다고? 내 돈 다 뺏어가고 집까지 팔아서 2억 받은 돈은 어디 갔니? 그건 생활비로 썼다며? 그래, 확인해보자. 내가 변호사 통해서 다 조회했어. 순자는 서류를 꺼냈다. 은지의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주식 투자 내역, 심지어 민수 이름으로 산 고급 승용차까지.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민수야. 내가 받은 사업자금 3천만 원. 나는 그런 거 준 적 없어. 도장도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엄마, 설마 내가 도장을 은지가 했지. 내가 다 알아.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필적 감정서였다. 경찰에 고소하려다가 참았어. 너희가 내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1년 동안 내 돈 5천만 원 빼돌리고 집까지 팔게 만들어 놓고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끝났으니까.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 너희가 쓸 수 있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 다 내 이름으로 돌렸으니까.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날 밤 민수와 은지는 큰 싸움을 했다. 은지는 울며 짐을 쌌다. 당신 엄마 너무하시네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 당신도 같이 쓴 거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은지는 이혼을 꺼냈고 민수는 당황했다. 이혼? 갑자기? 나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잘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돈도 없는데? 은지의 본심이 드러났다. 결국 돈이었다. 순자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다툼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한 달 후 은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민수 씨 명의의 아파트, 차량, 그리고 사업자금.
전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은지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해당 재산들은 모두 신탁 또는 조건부 증여로 묶여 있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황급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아파트 박순자 명의 신탁, 수익권자 박순자. 차량 조건부 증여, 조건 미이행 시 반환. 사업자금 부정 취득으로 환수 조치 완료. 이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원소유주가 박순자 님이시고 조건부 증여였던 만큼 조건 위반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은지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분할할 재산이 없습니다. 민수 씨 개인 재산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은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5년 동안 공들인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일부러라뇨. 원래 박순자님 재산이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은 냉정했다. 은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정 취득한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지는 법정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5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며칠 후 순자는 은지를 조용히 만났다. 이제 그만 가거라. 어머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 남의 돈 뺏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가. 은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5년 전 들어올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넌 더 잘못했지. 아내 편만 들고 어미 말은 안 믿었잖아. 제가 눈이 멀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봤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한테 줬던 아파트 다시 가져갈 거야.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 엄마 걱정 마. 굶기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은 버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미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배워야 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날려버렸지.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나와. 넌 그걸 기억해. 이혼 소송 최종 변론 날. 순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은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사람을 맡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만 남겼고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0년 전 남편 몰래 땅을 샀습니다.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가져갈까봐 친구 명의로 해뒀죠. 그 땅이 지금은 18억이 됐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저는 그걸 숨겼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왜냐하면 알고 싶었거든요. 무엇을 말입니까? 내 가족이 나를 돈으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 재판장도 숨을 죽였다.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맡겼죠. 1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라면 1년 동안 그 돈을 잘 지켜줄 테니까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 주식, 차. 다 내 돈이었죠. 증인은 왜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까? 끝까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순자는 며느리를 보았다. 집까지 팔라고 하더군요. 40년을 살던 집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구나.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님,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5천만 원짜리 거울로 저는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은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증인의 행동도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가난한 척하며 돈을 숨긴 것은제 돈을 숨기는 게 사기입니까? 오히려 남의 돈을 몰래 쓴 게 사기 아닙니까?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아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 것인가, 돈 편을 들 것인가.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 잔고를 물어봐도 못 들은 척했고 며느리가 돈을 빼돌려도 엄마 기억력 나빠졌다고 했죠. 증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 재산 18억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한 푼 남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앉아. 내가 선택한 거야. 순자는 재판장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고 이제 제 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려 합니다. 재판은 순자의 증언으로 끝났다. 은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민수는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당당했다. 6개월 후 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뷰티 매장에서 일하며 5천만 원을 분할 상환 중이었다. 명품 가방은 다 팔았고 화려했던 생활은 흔적도 없었다. 어느 날 매장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다. 어머님? 순자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잘 지내니? 내 어머님은? 나? 잘 지내지. 요즘 재단 일이 바빠서. 재단이요? 응, 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어. 정직한 삶 재단이라고.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도 열심히 사는구나. 잘하고 있어. 어머님, 돈은 언젠가 없어져. 하지만 내가 일하는 모습은 돈보다 값지다. 순자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이건 내 빚 갚는데 보태. 다신 남의 돈 탐내지 말고.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남 의지하지 말고. 순자는 매장을 나섰다. 한편 민수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 집도 전세로 줄였고 차도 팔았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다. 너 먹고 살기도 바쁘겠다. 난 괜찮아. 엄마 제발. 민수야, 난 너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이 필요했던 거야.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돈이 있어도 사람을 잃었지.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들였다. 순자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2년 후 순자는 정직한 삶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학생을 도왔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지원했다. 어느 날 순자는 은행에 갔다. 마지막 통장을 만들기 위해.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100만 원이요. 계좌를 만들고 나온 순자는 통장을 쓰다듬었다. 박순자의 마지막 통장. 이 통장엔 돈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다. 18억을 가진 것보다 100만 원을 가진 지금이 더 평안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난한 척 사는 건 쉬웠다. 하지만 사람 마음까지 속일 필요는 없었다. 나는 돈으로 가족을 시험했고 돈으로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배웠다.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멀리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엄마 저예요. 들어와. 민수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이거. 고맙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예전처럼 많은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돈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돌아왔다. 순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